예, 안녕하세요. 한국내연구원의 오원종입니다. 오늘 호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뇌혈류 대사학회 그 온라인 심포지움인데요. 오늘 모신 연자분은 사실은 기초 분야라고 제가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약간 뭐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알겠지만 기초 공학 뭐 여러 가지가 섞인 복합적인 아주 그냥 멀티 디스플리너리 무슨 사이언스 같은 그런 좀 대단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원범 박사님은 저희 같은 기관에 계시는 박사님인데요. 건물이 달라서 사실 저도 얼굴 뵙기가 쉽진 않습니다. 정원범 박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균관대학교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의 김성기 단장님 연구실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고요. 거기에서 연구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캐논 메디컬 시스템 코리아라는 데를 잠깐 계셨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이제 최근 1년도 채 안 되셨는데 저희 한국뇌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뇌과학 이미징 그 IBS에서 근무하셨을 때부터 이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목은 Brain Wide Functional Mapping by Ultra High Field MRI in Mice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범 박사님께서 강의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연구원에서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원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학위 과정이랑 이후에 연구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fMRI라는 펑셔널 MRI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fMRI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해봤던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깊은 조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MRI는 사실 병원이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진단 장비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MRI가 이제 다른 CT나 펫 이런 의료 장비에 비해서 비침습적으로 이제 전체 브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홀바디를 다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그레이 매타나 화이트 매타, CSF 이런 위치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콘트라스트가 우수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미지를 찍는 여러 파라미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저희가 T1 또는 T2 또는 이제 그 SWI, 뭐 DTI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콘트라스트들의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병리적인 정보와 또 기능적으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MRI라는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파셜 스케일이나 템포럴 스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옵티컬 이미징에 비해서는 물론 낮은 스파셜 레졸루션을 가지지만 전체 브레인을 커버를 하면서 서브 밀리미터 단위에서 이제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펑셔널 이미징 관점에서도 직접적으로 뉴럴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헤모글로빈에 대한 그 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저희가 적어도 이제 서브 세컨 단위에서는 이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해상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펑셔널 MRI라는 것은 그 1990년도에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발견하신 볼드라는 그 신호를 토대로 이제 지금까지 쭉 fMRI라는 필드가 커져 왔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확인해 봤던 정보들이 그 렛 브레인에서 이제 일반적인 에어 컨디션에서 브리딩을 했던 조건과 100% 옥시젠을 주입을 했을 때의 조건을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지는 콘트라스트가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블러드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부를 해서 이제 이 신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시젠이 그러니까 옥시 헤모글로빈이 있는 블러드는 이제 다이아마그
MRI에서 말하는 마그네틱 프로퍼티에서 다이아 마그네틱이라는 이제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성분은 이제 주변의 티슈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대로 이제 신호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산소가 소모된 디옥시 헤모글로빈 상태에서는 파라마그네틱한 성분을 가집니다. 이 파라마그네틱한 성분은 로컬하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변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미지상에서는 이제 신호가 로스되는 형태대로 이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인다이렉트하게 이제 뉴럴 액티비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혈관 내에서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제 옥시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옥시젠이 그 메타볼리즘을 하는 과정에서 티슈에 세포에 이제 옥시젠을 전달을 하고, 이게 빠져나가 있는 상태대로 다시 그 아테리에서 비너스 사이로 이제 그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외부에서 자극을 인가하거나 또는 이제 셀 액티비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제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이제 산소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뉴로바스큘러 커플링이 일어나면서 특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는 헤모글로빈에서 옥시젠들이 과다하게 이제 세포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양의 혈류에서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이제 많은 상태가 되는데, 이 액티비티와 동반되는 이제 혈류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더 많은 양의 옥시젠을 가지게 되고, 이 그 셀룰러 액티비티 이상으로 이제 더 많은 양의 혈액이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너스 사이트 캐필러리 이후 이제 비너스 사이트로 나가는 혈류에서는 혹시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컴포넌트가 이제 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그 fMRI에서 보는 신호는 주로 그 산소 포화도가 거의 100% 이상 유지되는 아테리 사이트보다는 산소가 소비되고 나서 이제 다시 유출되는 캐필러리와 비너스 사이트에서 좀 더 웨이팅을 가지고 신호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MRI라는 신호를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면 뉴럴 액티비티가 발생을 했을 때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커플링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상대적인 옥시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 그리고 이제 티토스타라는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MRI에서 관측되는 신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이 없는 레스트 상태에 대비 이제 액티베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신호의 이미지상에서 보는 신호가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대로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fMRI라는 기술을 굳이 이제 마우스에 왜 적용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 물론 이제 휴먼 대상으로 MRI라는 장비들이 가용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휴먼을 대상으로 해서 인베이시브하게 레코딩을 한다든지 과다한 스티뮬레이션은 이제 인가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마우스라는 모델이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인간과 유사한 패솔로지를 가지는 이제 디지즈 모델을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지네틱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셀 타입에 맞는 어,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질환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이제 장점을 반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뉴로피지올로지컬한 이제 브레인 펑션들을 추적을 해서 휴먼 스터디에 이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디지즈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오마커에 대한 세라피틱 이펙트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모델과 이제 휴먼이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애니멀 스터디에 한정해서 fMRI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최근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렛에 대해서 스터디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원숭이 개체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물들, 약간의 포션이 이제 마우스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점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마우스에 대한 스터디들이 이제 증가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렛이 가지고 있던 포션을 마우스가 조금씩 이제 대체하는 단계로 이제 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애니멀들을 대상으로 이제 MRI 실험을 할 때 주로 그러니까 그 마그넷 보호 안에 장시간 동안 동물들을 이제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마취를 인가한 상태에서 많이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어웨이크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는 아이소플로린, 뭐 알파클로라로즈 또는 메데토미딘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이제 마취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fMRI 스터디에서도 이제 단순히 스티뮬레이션을 인가해서 보는 실험들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혀 이런 스티뮬레이션이 없이 레스팅 스테이트 상태에서 MRI 신호를 관측을 해서 이거를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이제 2010년도쯤에 그 네이처지에 이진영 교수, 그 스탠포드에 계신 이진영 교수님이 옵토제네틱 기술을 MRI와 결합시켜서 이제 어, 그 뉴럴 서킷을, 그러니까 브레인 서킷을 보여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신 이후로 이제 점차적으로 옵토제네틱이나 이제 케모제네틱과 같은 지네틱 모델을 사용한 스터디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휴먼에 비해서 마우스, 그러니까 렛 마우스 단계로 이제 넘어갈수록 브레인 볼륨 사이즈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작아지게 되고, 이러한 개체 크기에서 원활한 신호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로 그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라는 부분을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휴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장비가 3 테슬라, 그리고 연구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7 테슬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 테슬라에서 15.2 테슬라 정도까지 이제 거의 4배에서 한 5배 정도 되는, 네, 크기의 자장 세기를 가지고 그 자장을 가진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MRI라는 신호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뉴럴 액티비티 자체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뉴럴 액티비티에 동반되는 혈류 변화를 이제 어, 그 바스큘러 컴포넌트에 대한 변화를 헤모글로빈에서 가지는 옥시젠과 디옥시젠의 차이로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그넷 상에서 MRI 아니, 그 G를,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제 위치를 시켰을 때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템퍼러처 또는 이제 레스퍼레이션, 하트레이트, 또 PO2, PCO2와 같은 이런 시스테믹한 컨디션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마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이제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어,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온이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따뜻한 물을 계속 서큘레이션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제 산소와 그 공기 레벨을 이제 적당한 레벨로 계속 주입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 펄스 옥시메터를 이용을 하고 레스퍼레이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징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그 마우스 컨디션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크레들이라는 베드 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이 형태를 이제 이런 동그랗게 생긴 원통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네, 여기에서 또 줌인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옵틱 파이버 라인을 통해서 옵토제네틱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주얼
올팩토리, 뭐 소마토 센서리와 같은 감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인가를 줘서 이제 저희가 반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를 이제 MRI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아나토미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영상과 함께 이제 펑셔널한 영상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액티베이션은 이제 따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그대로만 보여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을 할 때 이러한 굉장히 큰 소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쥐가 가만히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에서 이제 스트레스 레벨과 또는 이제 모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마취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렛을 대상으로 보통 바이오피직스적인 측면이나 이제 뉴로바스큘러 커플링을 MRI에서 이제 관측하려는 노력들이 많았었는데, 어, 그러한 가운데 이제 주로 사용했던 마취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마토 센서를 자극을 줬을 때 관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S1이나 S2, 콜텍스에 한정해서 이제 보는 신호들이 이제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렛에서 사용하던 프로토콜을 마우스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자극을 주는 동안 나타나는 로컬라이징 되는 반응들이 아니고 이제 브레인 내에서 이제 굉장히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퍼져 보이는 이런, 실제로 이게 반응인지 노이즈인지 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형태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케타민과 자일라진을 사용을 해서 마취제를 제한하는 논문을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이 마취제 믹스처를 썼을 때 그 쥐 앞발바닥에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줘서 콜텍스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자극이 들어가는 동안 이렇게 뿅 하고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 프로토콜로 이제 저희가 릴라이어블하게 신호를 볼드라는 그 fMRI 신호를 이제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fMRI를 가지고 홀브레인 이미징이 가능하고 펑셔널하게 이제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리스판스들이 이제 콜텍스에 한정돼서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센서리 인풋이 들어갔을 때 여러 네트워크들을 이제 거쳐서 S1에 도달이 되고, S1에서도 또 다시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굳이 위에서 관측한 옵티컬 이미징으로 이제 보는 정보와 뭐가 큰 메리트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그 퀄리티가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이 좋게도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는 9.4T라는 장비가 있었었고 15.2T라는 더 이제 그 그레디 마그네틱 필드가 더 높은 그런 장비가 있어서 이 두 장비를 가지고 어, 어느 선까지 저희가 마우스라는 모델을 썼을 때 펑셔널한 반응을 볼 수 있는지를 추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세기에 따라서 영상에서 보는 SNR이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fMRI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단순한 3D 상에서 보이는 단면적인 SNR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템포럴 SNR을 이제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템포럴 SNR과 SNR이 동일하게 이제 워킹이 되려면 스파셜 레졸루션이 이제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허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마우스 브레인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브레인을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제 프로토콜도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은 대략 이제 100마이크론 인플레인 레졸루션으로 봤을 때 100마이크론 미터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하이 레졸루션에서 TSNR이 이제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볼드 신호의 이제 디텍터빌리티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9.4T와 15.2T라는 장비에서 이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높은 값을 의미를 하고 이제 파란색일수록 낮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9.4T, 15.2T, SNR과 TSNR 성분을 봤을 때 9.4T 콜텍스 주변에서 보이는 그 레드, 옐로 스케일 정도가 이제 15.2T에서는 서브콜티칼 영역에서도 이제 관측이 되는 성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SNR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분포되는 레벨에서 빨간색과 노란색, 이제 뭐 연두색 이런 레벨로 이제 증가되는 폭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R과 TSNR의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관측을 해봤을 때 이 기울기가 SNR 증가 대비 이제 15.2T에서 SNR 증가 대비 TSNR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봤었었고 여러 위치들 홀 브레인 전체와 또는 S1, 뭐 살라밍 영역, S2 영역 이런 위치들에서도 다 봤을 때 전반적으로 SNR과 TSNR이 증가되어 있다는 장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쥐의 앞발바닥에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줬을 때 9.4T라는 장비에서는 이렇게 S1 콜텍스에서만 한정되는 반응들이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15.2T에서는 S1뿐만 아니라 S2 영역, 이제 살라밍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리스판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어, 그 G 여러 마리들을 이제 에버리징을 해서 그룹 에버리징으로 그 맵을 관측을 해봤을 때 S1, 살라밍 영역, 이제 S2 영역 이런 가장 크게 이제 세 개 정도의 클러스터로 이제 리스판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실제로 뉴럴라인 커넥션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알란 인스티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비주얼하기에는 거의 흡사한 형태대로 이제 리스판스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그 카이스트 IBS에 계시는 김은중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게 그, 지네틱 오티즘 관련 낙가원 모델 중에서 콜텍스가 없는 형태대로 디벨로핑이 되는 모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모델을 대상으로 한번 서브 코티카 영역까지 관측하는 그런 스터디들을 이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코어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그 결과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 어, 눈의 라이트 스티뮬레이션 이제 줘서 비주얼 fMRI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서브 영역과 그 비주얼 콜텍스 부분에서 SC 부분에서 이렇게 리스판스를 와일드 타입에서 할 수 있는 반면 콜텍스가 없는 마우스에서도 여전히 콜텍스는 없지만 서브 콜텍스 영역에서 반응성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예제로 이제 소모토 센서를 자극을 줬을 때도 어, 살라밍 영역과 유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홀브레인에서 매핑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해봤었는데요. 또 이 스터디 역시 이제 그 김은중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코어를 한 스터디입니다. 여기 마우스 모델에서는 하이퍼 센스타이즈 된 트랜스제닉 마우스 라인을 사용을 했었고 이 마우스는 이제 정상 마우스와 비교를 했을 때 푸시작이라든지 핫플레이트 테스트와 같은 비헤이버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던 마우스였습니다. 이 마우스들은 이제 그린투비 진이라는 부분에서 뮤테이션이 있는 모델이고 NMDA 디스펑션을 가지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에서는 이제 하이리스크 베리언트로 이제 속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위스커 패드 부분에 이제 정기적인 소모터 센서리 자극을 인가를 해서 유사한 세기의 정기적인 자극을 주입을 했을 때 이제 브레인에서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달라지는지를 관측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어웨이크 상태가 아니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뉴럴 액티비티나 바스큘라 톤이 이제 서프레션 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충분한 액티비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티뮬레이션 세기에 따른 이제 각 그룹에서 실험들을 이제 비교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해봤을 때 0.3mA라는 세기의 자극을 인가를 했을 때는 콜텍스 정도에서만 뮤턴트 마우스나 이제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큰 차이 없이 액티베이션이 관측이 됐었고 조금 더 스티뮬레이션의 인텐시티의 세기를 올렸을 때 이제 서서히 살라믹 영역에서도 VPM과 같은 살라믹 영역에서도 이제 액티베이션이 포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티뮬레이션 레벨을 올렸을 때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이제 콜텍스와 살라믹 영역뿐만 아니라 뮤턴트 마우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액티베이션이 보였었고 특히 ACC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와일드 타입과 차이를 보이는 그런 형태대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0.9mA라는 자극의 세기 조건에서 이제 두 모델 간의 액티베이션의 차이를 확인을 해보니까 ACC 영역과 자극을 준 입시레터럴 방향에서의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에서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ROI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타임 코스를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자극이 들어가는 시간 동안 액티비티가 얼만큼인지 이제 비교를 했을 경우 두 그룹에서는 ACC 부분과 PAG 그리고 입시레터럴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그리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뮤턴트 마우스에서 좀 더 액티비티가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마라이를 약간 가이드의 개념으로 이제 어베런트한 위치를 찾는 역할을 했었고 이 위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그러면은 저희가 세라피틱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리커버리를 시키는 와일드 타입과 같은 퍼포먼스로 이제 다시 리커버리를 시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처 셀렉션의 과정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ACC가 가장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차이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액티비티 관점에서 차이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CC에 대한 액티비티를 이제 반대로 이니비션을 시켜보기 위해서 ACC 위치에 이제 바이러스 케모제네틱을 위한 바이러스를 이제 주입을 하고 이제 익스프레션이 바이러스가 익스프레션이 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CNO와 DMSO를 그러니까 오프 타겟팅 이펙트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제 DMSO를 주입하는 형태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프리 CNO 조건에서 fMRI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CNO 또는 이제 DMSO를 주입하고 나서 그 익스프레션을 기다리고 이제 포스트로 또 fMRI를 찍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여서 이제 원래대로 ACC가 진짜 그 어베런트한 위치가 맞는지 그 뮤턴트 모델에서 어베런트한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치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서프레션을 시켰을 때 정상적인 비헤이비어로 돌아올 수 있는지 또는 브레인에서 관측되는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에너 컨디션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현성 있게 뮤턴트 마우스에서는 ACC를 포함한 굉장한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이제 액티비티가 관측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CC를 타겟팅해서 CNO를 주입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던 액티비티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위치들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비교를 했을 때도 와일드 타입과 유사한 형태대로 이제 다시 복원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MSO로 이제 컨트롤 실험을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와일드 타입에 대비해서 뮤턴트 마우스에서는 이제 하이퍼 액티비티가 여러 영역에서 이제 보이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fMRI에서 보는 부분이 실제로 비헤이비어로 이어지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ACC에 이제 똑같은 실험을 이제 ACC를 타겟해서
케모제네틱 실험을 이제 똑같이 진행을 했었고, 폼페로이와 푸샷, 이제 서멀 프리퍼런스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DMSO 또는 와일드 타입 경우와 대비해서 이제 CNO를 주입을 했을 때 뮤턴트 마우스에서 와일드 타입과 유사한 레벨로 다시 본페로이 테스트 또는 푸샷 테스트 또는 이제 그 서멀 프리퍼런스 테스트들에서 이제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반대로 ACC가 아닌 다른 위치도 그러면 타겟을 해서 실제로 이제 ACC 사일런싱이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준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해봤었을 때 CNO를 그러니까 S1에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케모제네틱 바이러스를 놓고 CNO를 주입을 했었을 때 여전히 DMSO 군과 이제 유사하게 하이퍼 액티브한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홀브레인의 액티비티를 커버할 수 있는 fMRI라는 기술이 비헤이비어 퍼포먼스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관계에서 어떤 영역이 이상이 있는지, 디지즈 모델에서 어떤 영역이 이상이 있는지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가이드 위치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인 퍼포먼스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보여드린 대로 fMRI에서 관측되는 그러한 액티비티 클러스터들이 사실은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인젝션해서 이제 트레이싱 되는 결과와 이제 비교해서 네트워크가 잘 구현이 된다, 펑셔널 네트워크가 잘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런 원통에 이제 줄을 놓고 fMRI 실험을 안 하고 단순히 뉴럴 트레이싱만 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fMRI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MRI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이제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할 수가 있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부각을 할 수가 있고, 더 이제 향후에 스터디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펑셔널 네트워크라는 부분은 여러 영역이 이제 같이 그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이라키컬 하거나 이제 또 상호되는 상호 신호 전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호적인 매그니튜드 또는 이제 코릴레이션만 봤을 때는 이 위치들 간의 이제 인터랙션, 그러니까 그 인터랙션이 이제 다이렉트한 패스웨이라든지 시그널링 또는 뭐 인다이렉트한 패스웨이라든지 시그널링 부분들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졌던 퀘스천들이 그러면 fMRI를 가지고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그런 시퀀스들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펑셔널 네트워크들이 어떠한 관계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탐구해보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에서 이제 그 뉴럴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소모터 센서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센서리 신호가 이제 인가가 되면 VPM에서 대략 4에서 6ms 뒤에 신호가 관측이 되고, 스파이킹 신호가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1의 그 레이어 4가 있는 미들 레이어 위치에서 7초에서 10ms 뒤에 이제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하이어 아더 살라믹 영역이라든지 콜텍스로 이제 전가되는 이러한 시간적인 순서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15.2T라는 그 고자장의 MRI를 썼을 때 fMRI에서 어떤 점을 이제 전체 브레인을 본다는 관점 말고 신호적인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필드 스트렝스가 이제 증가를 할수록 fMRI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신호의 크기가 비너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신호의 성분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장점, 특징이 있지만 이제 이와 함께 캐필러리 단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신호가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도출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비너스 단에서 이제 보는 신호가 아니고 캐필러리 단에서 이제 보는 신호를 추적을 하고 이 신호를 보기 위해서 fMRI에서 나타나는 얼리 온셋 타임에 대한 정보를 추적을 할 수가 있으면 뉴럴 액티비티한 레이턴시, 물론 서브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정보긴 하지만 이러한 뉴럴 액티비티에 대한 그 레이턴시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많이들 fMRI 필드에서는 많이들 이제 선행하고 있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레이어 단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그 레이어 위치만을 포커싱을 해서 이제 보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자극을 주는 동안 일어나는 프로파게이션의 성향을 봤을 때 레이어 4, 5, 이게 4 미들 레이 그러니까 시냅틱 인풋이 들어가는 미들 레이어에서 먼저 리스판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접한 다른 레이어에 이제 신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제 소마토 센서리 폴포 자극을 인가를 했을 때 S1 위치에서는 레이어 4에서 먼저 이렇게 반응이 확인이 되고 이후에 모토 콜텍스에서 레이어 2, 3, 레이어 5 위치에서 이제 신호가 전달되어서 fMRI라는 신호로 이제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에서 가졌던 리미테이션이 기존에는 그 애니멀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여러 영역에서 액티비티를 관측하기가 힘들었었다는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영역에서 액티베이션을 관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마다 가지는 그 헤모다이나믹스가 다르다는 단점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15.2T라는 고자장 MRI에서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그 MRI에서 저희가 보통 한 홀브레인 커버로 한 볼륨을 얻을 때 걸리는 시간이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슬라이스 커버가 그 슬라이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1초라는 시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슬라이스 개수가 더 줄어들면은 1초라는 시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위치, 그러니까 주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슬라이스만 선택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3장 정도의 위치에서만 이미징을 하고 템포럴 레졸루션을 이제 250ms 정도로 굉장히 낮춘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마토 센서리 자극을 인가를 해서 S1 위치, S2 위치, 그리고 이제 살라미 에어리아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바텀업 프로세스로 이제 인가되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 조건에서 저희가 봐서 뭔가 그 fMRI 신호가 뭔가 뉴런할 레이턴시를 반영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리버스를 시켜서 M1에서 옵토제네틱하게 사이원 채널을 덮친 마우스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M1에 자극을 주고 반대로 이제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를 이제 유도를 시켜서 이 경우에서도 이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그런 레이턴시가 fMRI로 관측이 가능한지를 탑다운 프로세스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헤모다이나믹 바스큘라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뉴럴 액티비티가 없지만 바스큘라 액티비티가 이제 유도될 수 있는 CO2 챌린지 이제 실험을 해서 앞서 이렇게 뉴럴 액티비티가 동반되는 fMRI 신호가 어, 단순히 이제 그 바스큘라 액티비티 때문에 바스큘라에 대한 그 컴포넌트 때문에 이제 유도되는 차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컨트롤 실험을 같이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앞발에 이제 전기 자극을 줬을 때
퍼스트 아더 살람이 이제 VPL 영역에서 S1으로 유도를 시키고 S1에서 이제 M1으로 전가되는 이런 바텀업 프로세스를 이제 유발을 시켰을 때 이게 이제 그룹 에버리징된 fMRI 맵이고 여기서 이제 ROI를 각각 따서 신호의 특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fMRI 신호가 굉장히 노이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릴라이어블한 그 프로퍼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커브 피팅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제 신호가 전개되는 부분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VPL 위치에서 가장 먼저 빠른 반응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1, 그 다음에 나머지 PO, M1, S2 영역들에서 이제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이제 반대되는 실험에서 그 옵토제네틱으로 M1 익사이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탑다운 형태대로 이제 소모터 센서리가 구성되는 경우에서는 M1 위치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S1, 그 다음이 이제 PO, VPL, S2 이런 위치들에서 리스판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을 줌해서 이제 레이어 단에서도 저희가 관측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레이어 부분을 동일하게 이제 어퍼, 미들, 로어 이렇게 구별을 해서 리스판스들을 봤을 때 시그널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어퍼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큰 배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 어퍼 레이어에서 가장 큰 신호의 경향을 이제 소마토 센서리와 뭐 옵토제네틱 또는 하이퍼캠닉 실험들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부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커브 피팅 작업을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한 이후 얼리 타임 포인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했을 때 소마토 센서를 자극 동안에는 S1 미들 레이어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났었고 반대로 이제 옵토제네틱 M1 자극을 줬을 때는 이제 어퍼 레이어에서 코티코코티컬 이제 그 프로젝션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캡니아 조건에서 CO2를 인가한 하이퍼캡니아 조건에서도 이제 어퍼 레이어에서 미들 레이어, 이제 로어 레이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소머트 센서리 폴포 자극에서 이제 얼리 타임 포인트에서는 미들 레이어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보였다가 점점 다른 레이어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자극이 지속될수록 이제 어퍼 레이어에 큰 신호들이 이제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1 자극에서는 M1에서 이제 먼저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S1으로 마치 이동되는 것처럼 확인이 된 다음에 점점점 이제 어퍼 레이어에서 다운 그러니까 그 미들 레이어 이제 그 다음 이제 바텀 레이어 쪽으로 이제 신호가 퍼져나가는 형태의 액티비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캡니아 경우에서도 이제 미드라인에서부터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대로 M1 그리고 M1에서 S1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신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아래쪽 레이어 단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볼드라는 신호의 온셋을 가지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추정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할지 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럴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서브 밀리세컨 단위에서 리전 간의 그러니까 영역 간의 이제 레이턴시를 가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fMRI에서 보는 볼드 온셋은 100ms 내지 200ms 정도의 이제 디퍼런스를 가지고 그런 순차적인 액티비티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부분이 이제 차이가 어떻게 유도가 됐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뉴럴 액티비티가 저희가 그 관측하는 그러니까 영역 간의 레이턴시로 나타나는 뉴럴 액티비티는 주로 이제 퍼스트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타임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퍼스트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이제 fMRI 관점에서는
그거에 상응하게끔 뉴로바스큘라 아니 그 바스큘라 액티비티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MRI가 가지는 또 노이즈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fMR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디텍터블한 바스큘라 스레셜드 일정 레벨의 스레셜드를 넘는 신호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두 조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왜 신호가 전가되는 과정에서 더 빠르고 더 늦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상황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뉴럴 액티비티 관점에서는 이제 바스큘라 액티비티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싱크로나이즈 된 액티비티가 크게 나게 될 때 빠르고 큰 신호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뉴런들이 이제 단독적인 액티비티가 일어나서 전체적인 코헤런스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되고 낮은 슬로우한 이런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사전 논문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 그 신호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다운스트림 영역으로 이제 전달이 될수록 시냅틱 액티비티가 점차적으로 덜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바스큘라 스레숄드 레벨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겨내는 이 부분에 이제 상응하는 과정까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fMRI 신호가 관측이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그 펑셔널 네트워크라고 구성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영역 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러한 액티비티가 관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어떤 역할들을 할까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M1, S1, S2, VPL, POM 이런 그 네트워크,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를 이제 이루는 위치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또는 이제 콜텍스 영역 단위에선 그 인트라코리칼 액티비티를 이제 유도를 하고 계속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 서로 프로파게이션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에서 일정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부분에 대한 신호를 서프레션을 시키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 어떤 이펙트들을 주는지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위치에 대한 액티비티를 이제 서프레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약물을 이제 친다든지 또는 케모제네틱하게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옵토제네틱 방법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옵토제네틱 방법을 썼을 때 이제 온앤오프라는 이제 작용이, 그러니까 fMRI에서는 계속 그 신호를 읽어야 되고 자극을 줘야 되고 그런 신호들을 이제 반복을 해서 충분한 SNR을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 위치적인 서퍼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이제 옵토제네틱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옵토제네틱 방법을 가지고 특정 영역의 액티비티를 이제 서퍼레이션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익사이테이토리 뉴런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니비션을 시키는 방법과 또는 주변에 있는 이니비토리 뉴런들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인다이렉트하게 이니비션을 시킬 수 있는 이 두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에 대해서 이제 2019년 1화에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다이렉트하게 익사이테이토리 뉴런들을 서프레션 시키기 위해서는 그 효율적인 면에서 10mW 이상의 레이저 파워를 이제 인가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고, 반대로 인히비토리 셀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서퍼레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1mW 정도 레벨에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MRI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레이저 파워가 많이 인가되면 될수록 그 레이저에 따른 히팅 이펙트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히팅 이펙트가 MRI에서 다루는 프리퀀시 레벨을 또 조정을 시키기 때문에 흡사 이제 슈도 액티비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 이제 이니비토리 뉴런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위치적인 이니비션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반복적인 fMRI 실험에서는 이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마우스 라인은 이제 브이게 채널 어놉션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우스가 이제 그 채널 어놉션이 인터뉴런에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같이 컴포즈된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옵티컬 이미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레코딩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그 옵토제네틱 레이저를 인가를 하고 멀티 채널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베이스 라인에서 각 레이어 위치별로 이렇게 셀 액티비티가 스판테니어스하게 있는 부분들이 라이트가 온이 되는 순간 이제 줄어드는 것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라이트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스파이킹 액티비티, 인터뉴런에 대한 스파이킹 액티비티는 이제 증가를 하지만 그에 따라서 동반되는 로컬 익사이테이터리 액티비티는 이제 서프레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해당 위치와 그 연관되는 연결되는 위치들에 대해서 해당 위치에서 나가는 아웃풋이 이제 줄어들고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서는 인풋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롱레인지 프로젝션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라고 확인되는 위치들 상에서 S1 위치와 M1 위치, S2 위치에 이렇게 파이버를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옵토제네틱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그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과정을 이제 단순히 옵토제네틱 자극을 통한 코티컬 사일런싱을 유도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소마토 센서리 자극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이 두 조건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과정에서는 이니비토리 뉴런들을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킴에 따라서 인접하고 있는 익사이테이터리 액티비티를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됨으로써 여기서 일어나는 인트라코리칼 액티비티 또는 이제 코티코코티칼 액티비티 또는 이제 코티코살라믹 액티비티를 스판테니어스한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옵토제네틱 자극과 소마트 센서리 자극을 동시에 인가를 했을 때 센서리 인풋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인가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니비토리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니비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트라코리칼 액티비티라든지 이제 이 위치에서 나가게 되는 코티코살라믹 액티비티, 이제 코티코코티칼 액티비티는 이제 줄어드는, 없어지는. 네, 그래서 스파이노 살라믹 액티비티는 유지가 되고 살라모 코티칼 액티비티도 유지가 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에서 이제 서브트랙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리 이제 센서리 인풋에 의한 살라믹 액티비티와 이제 그 콜텍스 내에서 일어나는 익사이터빌리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조건에서 폴포 자극만 인가를 해서 이제 토탈 액티비티를 확인하는 조건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그 타겟이 되는 콜텍스가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폴, 그 살라믹 영역을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폴포 자극에서는
S1, S2 또는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VPL 액티비티 그 인풋이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디프라는 이 조건이 되었을 때는 S1에서 나가는 아웃풋이 이제 없는 상태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M1에 대한 아웃풋을 상쇄시키는, S2에 대한 그 아웃풋을 상쇄시키는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각 위치별 이제 액티비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먼저 VPL 위치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제 순수 소마토 센서리 자극만 인가를 한 부분이고, 파란색, 연두색,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각각 콜텍스에서 나가는 그 아웃풋을 제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자극 동안에 액티비티가 VPL에서 관측되는 액티비티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잠재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VPL은 주로 그 폴포에서 인가되는 신호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에 의해서 이제 드라이빙 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고, 이제 콜텍스의 관여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이어더 살라민 영역으로 확인되는 PO 부분 같은 경우에는 S1에 대한 S1에서 나가는 아웃풋을 이제 상쇄를 시켰을 때 PO에서 볼 수 있는 액티비티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봤던 결과에서는 이제 그 PO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마토 센서리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과정 동안에 PO 부분에서는 주로 M1이나 S2에서 받는 신호보다는 S1에 의해서 다이렉트하게 이제 조절되는 성분이 더 많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1 같은 경우에서도 어, 그 디프라는 조건에서 이제 S1에서 유발되고 이제 나가는 성분이 없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VPL을 통해서 S1으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성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 토탈 액티비티와 이제 비교해서 나는 이 차이는 S1 내에서 일어나는 그 인트라코리칼 액티비티에 의한 그 앰플리피케이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S1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뉴럴 레코딩을 진행을 했었고, MUA와 이제 LFP에 대해서 이제 정량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이제 옵토제네틱 자극을 인가하는 경우, 그리고 옵토제네틱 자극을 네, 그리고 옵토제네틱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르츠로 따지면, 자극이 인가된 그 프리퀀시로 따지면 이제 20헤르츠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폴포 같은 경우에는 5헤르츠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일에서는 이제 옵토제네틱 동안에 액티비티가 5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LFP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유도가 되고, 두 자극을 동시에 줬을 때 그 옵토제네틱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액티비티가 일어나지만 이후에 폴포 자극에 의한 이런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서브트랙션을 해서 S1에 이제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만을 확인하는 조건을 이제 만들고, 이를 토탈 액티비티와 비교를 해서 실제로 인풋 대비 인트라코르칼 액티비티가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이 자극이 토탈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디프라고 나오는 부분이 센서리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구분하게 되면 디프라는 조건과 인풋에 해당하는 디프라는 조건과, 그리고 인풋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인트라코리카 액티비티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MUA와 LFP를 확인을 해봤을 때
대략 토탈 100% 액티비티 그 소마토 센서리 프로세싱 동안 100% 액티비티를 이제 전제로 인풋에 해당되는 액티비티가 대략 MUA나 LFP에서 30에서 40%안 되는 범위에서 이제 인풋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0에서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인트라코리칼 액티비티에 의해서 유도되는 어, 성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fMRI에서 관측하는 신호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fMRI에서는 약 30% 정도가 이제 센서리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옵토제네틱을 컴바인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롱레인지 인풋과 이제 로컬하게 그 콜텍스 내에서 일어나는 서킷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M1 또는 이제 S2 영역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S2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1에 대한 아웃풋이 줄었을 때 반응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S2 내에서 일어나는 아웃풋을 이제 또 없앴을 때도 그러나 이제 미비하게 인풋에 대한 신호는 이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S2 액티비티 역시 이제 S1에 의해서 조절되는 성분이 많고 그리고 또 3분의 1에 해당되는 성분은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온 신호가 3분의 1에 해당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신호가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에 의해서 그 리커런트 서킷에 의해서 이제 증가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서머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살라모코틱 그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살라모코티칼 프로젝션은 이제 VPL을 통해서 S1으로 전가가 되고 이 신호가 이제 내재적으로 이제 증폭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코티코 살라믹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1에서 PO로 도미넌트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티코 코티칼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1에서 주로 M1과 S2의 신호를 전달을 하고 이 신호들이 이제 또 증폭이 되는 그 콜텍스 내에서 또 증폭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뉴라인 모듈레이션과 이제 실시간으로 스캔을 하는 그 fMRI를 이제 컴바인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S1 아니 그 소마토 센서리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센서리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스페시픽하게 좀 더 셀 타입을 더 구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 내재적인 펑셔널 서킷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탐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호모 박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인 fMRI 원리부터 다양하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현재 연구하고 계신 다양한 분야에 지금 소개를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직접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정현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우스 fMRI에서 옵티컬 파이버 끝단이 거의 네. 90%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광 파이버는 꺾으면 무너지기 때문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 네. 그 옵틱 파이버 끝단을 90도 정도까지는 꺾지는 않고요. 네.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플렉서블한 부분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각도로 이제 꺾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음, 그 파이버 자체 그러니까 파이버는 콜텍스의 수직으로 넣지만 어 패치 부분에 이제 다른 소켓을 넣어서 그 소켓이 이제 90도로 미러링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켓을 이용을 해서 그런 각도적인 문제는 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새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네, fMRI가 이렇게까지 고해상도로 마우스에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네, 처음 알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그, 한 가지,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음, 그, fMRI를 마우스에서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 뭐, 레이어 바이 레이어, 뭐, 서킷 이런 것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를 네, 보여주셨는데, 네, 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그, 애니멀 모델에서 통증 연구 쪽 그 관심을 갖고 동물 네, 모델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박사님 연구를 보니까 이게 센소리 쪽에서 이렇게 그 브레인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네, 시공적으로 바뀌는지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페인 모델이다 그러면 네, 이제 사이애틱 nerve를 뭐 이렇게 데미지를 주거나 네, 해서 네, 네,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브레인에서 이제 소위 그 브레인 메이트릭스라고 어떤 네, 부분은 이렇게 또 서프레션 되고 어떤 부분 액티베이션이 돼서 그런 그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말씀처럼 어떤 브레인 리전이 타겟이 돼서 이 네, 만성 통증 모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뭐 뉴로 모듈레이션 이런 걸로 네, 그 치료법 같은 걸 고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fMRI를 지금 말씀 주신 소개해 주신 방법을 네. 적용하게 되면 어떨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충분히 그러니까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박사님이 그러니까 연구실에 같이 계셨던 다른 박사님이 하셨던 실험에서는 그 발바닥에 음, 캡사이신인가? 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을 유도하는 그런 모델링을 해서 실험을 하시기는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다른, 네, 그 결과물을 이제 만드시는 걸 봤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모델들이 이제 충분히, 네, 모델들이 네. 있다면, 네, 적용 가능한 거는,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고요. 또 템포럴 레졸루션도 네, 뭐 반복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템포럴 레졸루션도 꽤 좋아 보여서 네, 혹시 교수님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그 이 볼드 시그널 볼 때 네. 그 뭐 이니셜 딥 같은 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아, 대해서 뭐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뭐 관찰이나 혹시 이 방법으로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설명이 된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니셜 딥이 사실은 볼드 신호에 대한 특성을 보는 부분에서 초창기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주시긴 했었는데요. 이게 음, 저희가 보는 신호가 그렇게 옵티컬 이미징처럼 혈관을 다이렉트하게 보는 이니셜 딥을 충분히 캐치할 만한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서 저희가 티피컬하게 보는 그 타임콜스 상에서는 이니셜 딥은 관측이 잘 되진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너무 저기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 시간이 조금 오버돼가지고 지금 많이들 좀 네. 저는 연구원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궁금한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예, 좋은 fMRI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